2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서술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서술자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소설에서 작품의 인물, 사건, 배경을 바라보고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설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에는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러한 관점, 소설에서 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각, 태도, 관점을 시점이라고 한다고 했었고, 그 시점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워봤었습니다. 자, 시점의 종류를 나누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었죠. 서술자의 위치에 따라서 1인칭 시점이냐, 3인칭 시점이냐로 나눌 수 있었고, 또 서술자의 태도에 따라서 주인공 시점인지, 관찰자 시점인지, 전지적 시점인지, 이렇게 시점을 또 종류를 나누어 봤었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오늘부터는 계속해서 이어서 뒤에 부분에 또 중요한 개념들 정리하고 실제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쓴 소설 한 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설의 시점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네,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었고 3인칭 전지적 시점이 있었고 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동백꽃이라는 작품을 읽고 이해와 탐구 부분의 활동을 할 때 어떤 활동을 하게 될 거냐면 일단 그 동백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독자들에게 그 소설의 내용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써졌던 동백꽃의 일부를 시점만 바꿔서 다시 써볼 거예요.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던 작품을 3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바꿔볼 거야. 그렇게 되면 시점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렇게 시점의 변화를 주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당연히 시점이 변화했으니까 작품의 내용이나 분위기가 다소 원래 원작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1인칭 주인공 시점일 때 알 수 없었던 어떤 등장인물의 감정이나 성격, 태도 등을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꿔놓으면은 좀 더 이 서술자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있으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일 때보다 조금 더 등장인물의 감정들을 세세하게 다 속속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시점을 바꿔보면 등장인물의 감정, 성격, 태도 등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시점이 바뀌면 작품의 분위기와 내용 역시 다르게 독자들에게 와닿을 수밖에 없다. 이 내용만 여러분들 한 번 더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시점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소설 속에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2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법, 다이렉트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성격을 가졌나요? 그러면은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저는 뭐 평상시에는 조용한 성격이고 또 이제 편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땐 굉장히 수다스럽고 말도 많고 활발한 성격이에요. 뭐 이렇게 직접 물어봐서 그 질문에 대한 성격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직접 묻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면은 관찰하죠.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혹은 뭐
이 사람이 쓰는 말, 말투, 표정, 그다음에 또 대화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성격을. 그런 식으로 소설 속에서도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방법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직접적 제시라고 되어 있죠. 그럼 눈치 빠른 친구들은 두 번째 방법은 뭐겠어요? 그렇죠. 직접적의 반대말, 간접적 제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일단 먼저 직접적 제시가 무엇인지를 보죠. 직접적 제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 심리 상태를 독자들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거니와 나도 한때는 걱실걱실 일 잘하고 얼굴 예쁜 계집애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 어떤 계집애가 성격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또 너그럽다라는 거를 이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 심리 상태를 그냥 직접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습니다 라고 그냥 독자에게 얘기해 주면은 이거는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얘 성격은 이렇습니다 라고 알려준 거니까 이런 것은 이제 직접적 제시가 되는 거죠. 반면에 간접적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이렇게 이 인물은 이런 성격을 가졌습니다 라고 다이렉트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인물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만 보여줘도 이런 행동을 한 걸로 봤을 때 아마도 이 인물의 성격은 이런 성격의 소유자일 거구나 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대화의 내용 이런 것들을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거죠. 보여줘서 우리가 독자들이 그 대화의 흐름이라던가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인물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추측을 하게끔 단서만 주는 거예요. 힌트만 주는 거죠. 자, 그래 예를 보시면은 그럼 너 이단부터 안 그럴 테냐? 하고 물을 때에야 비로소 살 길을 찾은 듯 싶었다. 나는 눈물을 우선 씻고 뭘 안 그러는지 명색도 모르건만 그래! 하고 무턱대고 대답하였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인물의 행동, 눈물을 닦고 그냥 뭘 내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안 그러겠어. 그럴게. 안 그럴게. 이렇게 얘기하고 무턱대고 대답하고 그래서 이런 그 자기가 했던 행동을 그냥 보여줬어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했던 행동을. 그러면은 이제 읽는 사람이 얘는 뭔가 좀 애가 좀 똑똑해 보이진 않는데 약간 어수룩해 보이는데 어수룩한 성격인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인물이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인물의 성격을 추측해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간접적 제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서 169쪽 생각과 발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나라와 아름이의 대화를 보고 같은 대상을 보는 다른 관점에 관해 생각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어느 날 밤 나라와 아름이가 공원에 산책하러 갔다. 산책로를 거닐던 두 사람은 우연히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저 별 좀 봐. 정말 예쁘다. 별을 보니 윤동주의 시 별에는 밤이 떠올라. 별은 참 신기하지 않니? 난 별이 왜 반짝반짝 빛나는지 궁금해. 자, 일단은 한 명은 문과적인 기질이 강하고 한 명은 이과적인 기질이 강한 것 같아요. 즉, 이 같은 대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죠. 뭘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별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같은 것을 봤지만 그걸 보고 떠오르는 생각은 다른 거죠.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는 아름이와 나라의 생각이 다르고 두 사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저번 시간에 이번 소단원의 학습 목표 중에서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여서 작품을 읽어야 한다라고 했었고, 또 서술자를 한번 바꿔보면은, 즉 서술자의 관점이 달라지게 되면은 당연히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도 바뀌겠죠. 그런 차이를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라는 걸 한 번 더 명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과 발견 1번 문제. 밤하늘을 본 나라와 아름이의 반응이 다른 까닭. 아까도 얘기했죠? 뭡니까?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는 아름이와 나라의 이것이 달라서죠. 생각과 뭐가 다르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었겠죠. 자, 간단하게 메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170쪽으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소설 동백꽃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에 살고 있는 순박한 소년, 소녀가 사랑에 눈을 뜨게 되면서 겪는 사건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그리고 있는 소설인데요. 사랑에 조금 일찍 눈을 뜬 점순이라는 여자아이와 그저 순진하고 어수룩한 서술자 나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긴장이 매우 흥미롭게 나타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을 때는 당연히 시점, 서술자의 관점에 주목하면서 여러분들 작품을 감상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앞서서 오늘 배웠던 내용, 인물의 그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 어떤 부분에서는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주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 인물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서술자는 또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작품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면서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소설 동백꽃을 쓴 작가는 김유정입니다. 이분은 강원도 춘천에서 출생을 했고요. 여러분들 경춘선을 타고 춘천 방면 쪽으로 가다 보면은 김유정역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내리면은 김유정 문학관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이제 이 김유정의 생애부터 김유정 작가의 어떤 작품 세계관 이런 것들을 소개해 놓는 그런 전시장도 있고 한번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주로 농촌을 배경으로 한 소설들을 많이 쓰셨어요. 농촌 사람들은 좀 순박하면서도 또 농촌 안에서도 약간의 그 계급사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땅 주인과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작인, 마름, 지주, 이 관계가 있어요. 나름 그 안에서도 권력과 어떤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해서 이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그 토속적인, 향토적인 인간상을 좀 재미있게, 재치있게, 유머러스한 문체로 소설을 써 내려갔던 작가입니다. 지금 교과서에 실려있는 동백꽃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봄봄, 만무방, 금 따는 콩밭 이것들은 정말 여러분들 한 번쯤은 좀 문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거고 또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여러분들 김유정 작가가 쓴 소설은 지금 나와 있는 봄봄, 만무방, 금 따는 콩밭 다 한 번쯤은 보게 될, 만나게 될 작품들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어서요. 미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단 부분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0쪽 첫 번째 문단부터 시작되는 이 소설의 발단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이었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렸다.
자, 일단 지금 오늘도라는 부분에서 현재에서 이야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딱 오늘, right now. 지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읽어보니까 이 앞부분 첫 문장만 딱 읽어봤을 때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오늘도, again, 그죠? 또라는 말도 역시 again의 뜻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나의 수탉이 누군가에 의해서 쪼임을 당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전에도 나의 수탉이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다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라는 말도 있고 서술자 나라는 말이 뒤에 바로 나오죠. 내가라는 말에서 서술자가 바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소설은 서술자가 소설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그렇죠. 안에 있으니까 몇 인칭? 1인칭 시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인칭 시점에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주인공 시점이냐, 관찰자 시점이냐. 1인칭 시점인 서술자 나가 자기 얘기하고 있으면 1인칭 주인공 시점.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있는 입장이면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쭉 한번 읽어보니까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였대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의 상황을 쭉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뒤에를 안 읽어봐도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구나 감이 딱 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량으로 산으로 올라서려는데 등 뒤에서 푸드득푸드득하고 닭의 그 날갯짓 하는 소리가 야단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고개를 딱 돌려보니까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렸다. 얼렸다라는 거는 이렇게 한데 섞여서 어우러지는 걸 말한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 한 마리, 두 놈이라고 하니까 한 놈은 나의 수탉, 또 한 놈은 누군가의 또 다른 수탉이겠죠? 그러니까 수탉끼리 닭싸움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뒤에 나의 수탉 말고 그 또 다른 놈, 또 다른 한 놈, 그게 누구네 수탉인지가 나와요. 누구네 수탉이에요? 점순네 수탉이래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점순네 수탉은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이렇게 쪼았대요. 그러니까 점순이네 수탉하고 지금 나의 수탉이 싸움이 붙은 거죠. 근데 문제는 점순네 수탉은 이 덩치가 커요. 머리도 커요. 대강이는 이제 머리, 대가리. 닭대가리 할 때 그 대가리. 그러니까 대가리도 크고 오소리같이 굉장히 실팍하다라는 건 실하다. 튼실하다라는 거겠지. 튼실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는 덩치라고 몸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몸집이 작은 나의 수탉을 함부로 해내다. 그러니까 그냥 그 덩치 큰 점순네 수탉이 나의 수탉을 마구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한번 날라서 면두, 그러니까 닭벼슬 있잖아요. 닭벼슬 쪽을 한번 쪼고 또 한번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또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또 톡 조이면서 내려오고 아주 그냥 갖고 노는 거지 한마디로. 자,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데요.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누구겠어요? 나의 수탉, 당하고 있는.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킥 할 뿐이래요.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여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아프겠죠? 닭벼슬 쪼인 데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두 번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닭싸움이 일어났던 게. 그래서 매번 얘는 항상 지는 쪽이니까 나의 수탉은 맨날 이 점순네 수탉한테 당하는 입장이고 맨날 공격을 당해서 상처를 입은 입장이니까 그 전에 이미 또 점순네 수탉하고 싸운 적이 있으니까 상처가 좀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또 싸움이 붙어서 저번에 쪼였던데 또 쪼여가지고
그 벼슬 쪽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점순인의 수탉의 그 모습, 그리고 나의 수탉의 모습이 좀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가로로 묶어놓은 부분.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왜 이렇게 점순의 수탉은 크고 튼실한데 그에 비해서 나의 수탉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비리비리할까요? 그쵸. 일단 점순의 수탉과 우리 수탉의 크기 차이는 곧 나와 점순이의 어떤 가정 형편의 차이, 처지의 차이를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나더래요. 자, 이게 어떤 감정을 지금 서술자가 느끼고 있는 거겠어요? 그렇죠. 아주 그냥 점순이한테 엄청나게 화가 난 거죠. 이 닭의 주인인 점순이한테 화가 난 거야. 마치 지금 내 수탉이 저렇게 점순의 수탉한테 당하는 걸 보니까 내 머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고 막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는 건 매우 화가 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한번 확 그냥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호이호이호이 하면서 헛매실로만 떼어놨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그냥 확 때려치는 게 아니라 확 후려치려고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아직 우리가 뒤에를 안 읽어봤긴 했지만 이 점순네 닭을 함부로 이렇게 때릴 수 없는 어떤 처지가 있을 거야. 그치? 화가 많이 났어요. 화가 났으니까 뭐 때려서 이렇게 그냥 확 후려쳐가지고 닭을 잡아 눕혀도 때려 눕혀도 뭐 정말 이해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고쳐 먹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나는 점순이에게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길을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닭싸움을 붙인 주범이 나왔습니다. 범인은 누굽니까? 네, 점순이에요. 점순이가 그 전에도 오늘도 이 그 나의 수탉과 자기네 집 수탉을 싸움을 붙인 사람은 점순이라는 거죠. 그 이유를 추측하건대 이 서술자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추측하건대 그 이유는 뭐냐? 나를 바짝바짝 약을 올리려고 그랬던 것 같다. 응? 그러면서 아니 이 나의 감정이 나와요. 나의 속마음이. 아니 도대체 얘가 그놈의 계집애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점순이겠죠. 아니 점순이가 요새 들어서 왜 이렇게 나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그냥 나를 약으로 올리겠다고 그렇게 그냥 복복 긁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점순이가 닭싸움을 붙이면서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나는 서술자 나는 점순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왜 그랬을까요? 눈치 빠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틱틱대잖아요. 점순이가 나 좋아해서 그래요. 관심 끌라고. 근데 그거를 얘는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니까 지금 서술자가 나가 경험하고 있는 일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주인공 시점인데 문제는 이 서술자가 똑똑하진 않아요. 눈치도 없고 어수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점순이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남자야. 좀 답답해. 그래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서술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점순이가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점순이 행동들이 쭉 나오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나의 관점에서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점순이가 왜 그랬을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방금까지 본 부분이 발단 부분인데요. 발단 부분에서는 이 글에 서술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주인공 나가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점순이와 나 사이의 일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굉장히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죠. 나의 감정, 막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뭐 이런 부분에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구나 바로 캐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서술자를 믿을 만한 서술자는 아니야. 좀 눈치가 없어. 그래서 점순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내용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개 부분부터 또 쭉쭉쭉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